아내를 찾아 떠난 길. 옛날 어떤 나그네가 호남으로 가는 길에 어느 객점에서 묵게 되었습니다. 객점 주인은 노인 부부였는데 모두 범상치 않아 보였지요. 때는 비가 많이 내려 나그네는 사흘을 묵어야 했습니다. 나그네는 노인에게 무료함을 달래게 재미난 이야기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노인이 말하였지요. 제가 아는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는 전하지 말아 주십시오. 제가 직접 겪은 일이니 말입니다. 저는 본래 아무 고을 사람이지요. 젊어서는 비범한 면이 있었지요. 같은 고을 여자와 결혼을 했는데 그 여자가 바로 저 할멈이지요. 젊었을 때에는 꽤나 미인이었습니다. 노인이 해준 이야기는 이러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처가에서 한 달 남짓 머물다가 돌아오는 길이었지요. 아내는 소를 타고 남편은 채찍질을 하며 그 뒤를 따랐습니다. 그때 비 때문에 시냇물이 불어 소가 건너질 못하였지요. 시냇가를 서성이고 있었는데 옷을 잘 차려입은 사람 하나가 좋은 말을 타고 달려왔습니다. 인상이 사납고 험상궂었지요. 사내는 시내 앞까지 오더니 말에 채찍을 갈기며 시내를 건너는데 전혀 어려워하는 기색이 없었지요. 남편은 그 사내를 불러 말했습니다. 시냇물이 깊어 소를 타고는 건널 수가 없군요. 댁의 말이 몹시 튼튼해 보이는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사내는 부부의 모습을 훑어보더니 좋다고 하고는 말을 타고 돌아와 아내를 태우고 시내를 건넜습니다. 남편도 옷을 벗고 소를 몰며 헤엄쳐 시내를 건넜지요. 그런데 시내를 건너와 보니 사내와 아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알게 되었지요. 도적이 아내의 미모를 보고는 아내를 납치해 간 것입니다. 집으로 가서 아내를 만날 방법을 밤낮으로 궁리하였지요. 아내를 만날 방법은 산이나 바닷가 험한 곳에 있는 도적들의 소굴을 두루 찾아다니는 것밖엔 없었습니다. 어머니께 청하여 돈을 마련한 뒤 영호남을 돌아다니며 중국 물건을 사고 파는 장사를 하였지요. 여기저기 많이도 돌아다녔지만 아내가 간 곳은 끝내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노인의 나이는 17, 8쯤이었는데 고향의 풍속에 따라 머리는 여전히 따내리고 있었고 몸도 왜소하여 사람들은 12살 정도로 보았지요. 하루는 고개를 넘다가 길을 잃고 하루 종일 걸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숲에서 엿보니 넓은 골짜기가 열려 있는데 성과 대궐이 우뚝 있고 집들이 빽빽하게 늘어서 있으며 넓은 길이 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산적들의 소굴임을 알아차렸지요. 들어가 보니 사람은 한 명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침 서너 개의 문을 통과하여 중국 물건을 산다고 연이어 소리를 질렀지요. 문득 한 여인이 창을 통해 불쑥 나오는데 옷차림이 몹시 화려했습니다. 자세히 보니 잃어버린 아내였지요. 아내가 남편을 보더니 울며 말했습니다. 오늘 만남은 정말 행운입니다. 다행히도 지금 두목이 사냥을 나갔기에 망정이지. 만일 두목이 있었다면 어떻게 나를 만날 수 있었겠어요? 하지만 두목이 돌아오면 당신은 죽은 목숨입니다. 문 밖에 작은 집이 하나 있는데 그곳에 노파 한 사람이 살아요. 그 노파는 두목의 유모이지요. 일단 그리로 가서 길을 잃은 아이인 것처럼 말하여 노파에게 의탁해 보십시오. 일단 목숨을 건진 뒤 밖으로 나와 천천히 방도를 찾기로 해요.
마침내 남편은 그곳으로 가서 노파를 만나 말했습니다. 길을 잃고 여기에 이르렀는데 나갈 방법이 없습니다. 저를 하인으로 불러주시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노파가 남편을 보더니 처음에는 의심하더니 남편의 이야기를 듣고는 속임이 없다고 여기어 마침내 함께 살도록 허락해 주었습니다. 남편은 원래 영리하고 부지런했기에 노파의 마음에 쏙 들어서 노파는 남편을 몹시 아끼며 혹 떠나면 어쩌나 걱정할 지경이 되었지요. 며칠 뒤 두목이 들어왔습니다. 노파가 말하였지요. 장군이 곧 올 텐데 너는 겁내지 말거라. 내가 너를 받아주도록 이야기할 것이야. 두목이 남편을 보고는 소리를 쳤습니다. 이 아이는 어디서 온 것이야? 외간에서 온 아이는 불길하니 검으로 목을 베겠다. 노파는 엎드려 남편을 몸으로 감싸 보호하며 큰 소리로 말하였지요. 왜 이러시오 장군? 이 아이는 길을 잃고 여기로 들어왔지. 외간 사람이 들어오게 한 게 아니오. 남편은 그때 너무나 두려워서 감히 두목을 자세히 볼 수 없었습니다. 대충 보기에도 그 외모는 영웅다웠지요. 두목은 검을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유모 때문에 이 아이를 살려둔 겁니다. 하지만 내 곁에 두고 잘 살펴야겠습니다. 마침내 두목은 남편을 데려가 아침 저녁으로 곁에서 일을 보좌하게 했습니다. 남편은 더욱 영리하고 부지런하게 움직여 두목의 마음에 들었지요. 때때로 말을 타고 창을 쓰는 방법을 가르치기까지 했는데 남편이 꽤 잘 해내자 두목은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너는 자질이 훌륭하고 재주가 많구나. 내 뒤를 이어 여기의 주인이 될 자는 바로 너이다. 네가 있으니 나는 이제 근심이 없구나. 그 뒤로는 가족처럼 안채를 드나들게 해 주었습니다. 두목은 어느 날 이런 말을 하였지요. 부두목이 다른 산채에 있는데 나를 만나러 올 것이다. 부두목이 와서 너를 보면 필시 죽여야 한다고 할 테고 너를 죽이기 전에는 그 고집을 꺾지 않을 것이야. 하지만 내가 있으니 두려워 말거라. 얼마 뒤 부두목이 들어와 남편이 상 아래에 있는 것을 보고 놀라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어디서 왔습니까? 두목이 사정을 자세히 말하자 부두목은 검을 잡고 말하였지요. 안 됩니다. 이 아이가 비록 어리긴 하지만 두목님의 신임을 얻고 목숨을 보장받았으니 이는 평범한 자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두목님은 이 아이의 눈을 한번 보십시오. 당장 목을 베어야 합니다. 두목은 책상을 내리치며 몹시 성을 내며 말했습니다. 왜 그리 구는가? 저 아이가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내게 왔고 나는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살려주어 지금은 가족처럼 여기며 베풀어준 은혜가 막대하다. 자네가 저 아이를 굳이 해치려는 이유는 무엇인가? 두목께서 실수하신 것입니다. 우리 산채도 이제 무너지겠군요. 그렇게 말하고는 떠나버렸지요. 두목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하마터면 너를 죽일 뻔했구나. 남편이 도적의 소굴로 들어간 지도 몇 년이 지났습니다. 겉으로는 비록 영리하고 부지런히 일하여 두목의 환심을 얻었지만 마음속으로는 하루도 계획을 잊은 적이 없었지요. 두목이 주관하는 산채는 사무가 복잡하고 규모가 커서 큰 관청과 같았습니다. 사방의 지형이 험하고 경비가 삼엄하니 빈틈을 노리려 해도 마땅한 방법이 없었지요. 그런데 어느 날 밤 두목이 남편을 데리고 안채에 들어가 조용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는 나를 따라가 보겠느냐? 내가 이곳의 우두머리가 된 지도 벌써 여러 해가 지났지. 부대를 체계 있게 구성하고 군사들은 절도가 있지만 오랫동안 예전의 기량을 시험해 보지 못했구나. 이제 밖으로 나가 내 기량을 한번 시험해 보고 싶으니 나가볼까 한다. 나가시면 어디로 가십니까? 마을에서 이곳까지는 수백 리 무인 지경을 지나서야 들어올 수 있지. 하지만 산체에서 주까지는 석굴 안으로 난 비밀 통로가 있어서 거리가 10리도 안 된다. 마을 가까이 있는 집에 가져올 만한 물건이 있는데 크지 않아 번거롭게 군사들을 쓸 필요는 없지. 내가 검 하나를 들고 비밀 통로로 가서 직접 가져오려 하는데 네가 나를 따라가는 게 좋겠다. 두목은 칼집에서 검을 꺼내어 갈았지요. 두목의 검은 눈처럼 환하게 빛이 났고 모양은 둥근데 사면에 칼날이 있어 꿩의 꽁지로 만든 부채 모양 같았습니다. 자정이 넘어 떠나기로 약속하고 두목은 비단으로 몸을 동여매 몸놀림을 민첩하게 할 수 있게 하였지요. 남편도 두목과 같은 옷차림을 하고 칼을 들고 떠났습니다. 그들이 산채 밖으로 나가는 것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요. 몇 리를 가보니 과연 석굴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겨우 들어갈 크기였지요. 지륵 같은 한밤중이었는데 두목이 검을 뽑아 들어 그 빛으로 함께 굴을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관도로 나와서 수십 걸음을 가서 그 집에 이르렀지요. 우뚝 솟은 담장이 여러 겹 둘러 있었습니다. 두목이 훌쩍 뛰어 담장을 넘었지요. 남편도 훌쩍 뛰어넘어 두목의 뒤를 따르니 두목이 몹시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내 아이답구나. 창고에 가보니 창고 문을 무쇠와 나무로 가로질러 막고 가운데에는 큰 방울을 매달아 도둑을 방비하고 있었습니다. 두목은 직접 무쇠와 나무를 부수고 검으로 문에 자국을 내었는데 자국을 낸 대로 문에 뚫어져 둥글게 구멍이 만들어졌지요. 두목은 남편에게 검을 주며 말했습니다. 너는 밖에 있다가 인기척이 들리면 곧바로 움직이거라. 두목이 보물을 가지고 머리를 구멍 밖으로 빼며 나오려 할 때였지요. 미처 빠져나오지 못해 몸은 창고 안에 있고 머리만 밖으로 내밀고 있는 순간 남편은 벼란간 검을 들어 내리쳤습니다. 내리친 검은 제대로 적중하여 두목의 머리가 떨어져 땅에 뒹굴었지요. 남편은 너무도 두려워 손을 벌벌 떨고 몸을 움츠리며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하지만 두목이 이미 죽었으니 바라던 일을 이루어냈다는 걸 알았지요. 두목의 검을 들고 비밀 통로를 통해 산채로 돌아오니 밤이 이제 막 반쯤 지나 있었습니다. 안채로 들어가 아내를 만나 사정을 자세히 알리고는 이렇게 말하였지요. 날이 밝기 전에 급히 떠나야겠소. 조금이라도 지체했다가는 일이 발각될 것이오. 아내는 깜짝 놀랐지요. 정말이에요? 그렇다면 빨리 떠나야지요. 마구간에 있는 좋은 말을 타고 창고에 있는 가벼운 보물을 가져가야겠어요. 마침내 부부는 비밀 통로로 탈출하여 그날로 집에 돌아가 어머니를 뵈었습니다. 헤아려 보니 벌써 3년의 세월이 흘러 있었지요. 두목이 죽지 않으면 아내를 되찾을 수 없기에 검을 휘둘러 두목을 죽이기로 결심했지만 남편의 목숨을 두목이 살려준 것이기도 하니 그 은혜를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두목을 죽인 날에 제사상을 차려 두목을 제사 지내는 일을 평생토록 해온 것이지요. 말을 마친 노인 부부가 마주보고 웃음을 지었습니다. 나그네는
이 이야기를 듣고 몹시 놀라고 신기하여 밤새 깊이 잠들지 못하더니 다음날 아침 작별을 하고 떠났다고 합니다. 조선 최고의 명필. 한석봉이 명나라에 가는 사식 일행을 따라 영경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마침 그때 한 대신이 검은 비단으로 장지한 폭을 만들어 천하 명필들을 불러 모으는 참이었지요. 능히 글을 쓰는 자에게는 후한 상을 주리라는 것이었습니다. 한석봉도 그곳에 가보았지요. 비단 장지는 펄럭이며 빛을 뿌리는데 쥐기만 해도 글이 저절로 될 듯 싶은 붓이 금분을 풀어놓은 수정 그릇에 비스듬히 잠겨 있었습니다. 명필들이 수십 명 모여 서서 마른 침만 삼키며 얼굴을 마주보고 있을 뿐이었지요. 석봉은 끓어오르는 피등을 이길 수 없어 성큼 나서 붓대를 덥석 쥐었습니다. 금분 속에 몇 번 굴려 가지고는 붓을 드는 서슬에 붓에 묻었던 금분이 후두두 비단폭 위에 떨어져 삽시간에 얼룩이 쫙 퍼져버리고 말았지요. 숨을 죽이고 보던 사람들이 놀라 소리를 지른 것은 물론이고 주인은 크게 노하였지요. 염려 마시오. 나도 조선의 명필이라오. 석봉은 붓을 쥐고 일어섰지요. 붓을 휘두르는 대로 진서와 초서가 엇 바뀌어 나타났습니다. 내용도 내용이고 글씨는 더할 나위 없었지요. 비단폭에 떨어진 얼룩이 모두 점으로 되고 획으로 되어 하나도 남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 신묘하고 기이한 필법을 무어라 형용할 수 없었지요. 대청이 터져 나갈 듯 모여보던 사람들이 그만 놀란 나머지 소리를 지르며 혀를 내둘렀습니다. 주인은 크게 기뻐하며 잔치를 베풀고 후한 선물을 주었지요. 이때부터 석봉의 이름이 중국에 널리 퍼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음과 같이 일렀지요. 안평대군의 글씨는 덤불 속 어린 봉새가 항상 구름 위에 하늘을 꿈꾸는 듯한 기상이고, 석봉의 글씨는 천년 묵은 늙은 여우가 조물주의 천지 조화를 빼앗은 듯한 기상이다. 선조는 석봉의 필체를 몹시 사랑하여 늘 글을 써서 들여오게 하고는 많은 상을 주곤 하였고 진귀한 음식도 여러 차례 내려주었다고 합니다. 한석봉은 마침내 동방의 제일가는 명필로 꼽혔지요. 주인을 구해준 나무. 조선 세조 때 좌의정을 지낸 파성군의 집이 서울 한성 안에 있었지요. 파성군은 으리으리한 기와집을 짓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 앞에 커다란 회화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지요. 지나가던 사람들은 그 나무를 보면 꼭 발길을 멈추고 한마디씩 했습니다. 나무가 엄청 크네. 나무가 참 잘생겼네. 사람들은 나무를 한참 바라보거나 나무 그늘에 앉아 잠시 쉬어가기도 하였지요. 파성군의 집에는 사위가 처가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파성군의 사위가 친구를 만나 술을 많이 마셨지요. 그는 술에 취해 혼자 집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파성군의 사위는 사청 앞에 이르렀을 때 깜짝 놀라 걸음을 멈추었지요. 사청은 군사훈련을 맡아보던 관하였는데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요. 그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활쏘기 시합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로 가득 차 있어 행인들이 지나가기 어려울 지경이었지요. 파성군의 사위는 눈이 휘둥그레져서 그 사람들을 바라보다가
투덜투덜 거렸습니다. 무술 연습도 좋지만 한밤중에 너무 시끄럽군. 길을 막고 있으니 지나갈 수가 없잖아. 바로 그때 무술 연습을 하던 한 사람이 사위의 목덜미를 꽉 잡았습니다. 네 이놈, 어쩌고 어째? 우리가 소란을 피운다고? 다른 사람들도 험상궂은 표정으로 파성군의 사위를 에워쌌지요. 이놈, 여기가 어딘 줄 알고 함부로 지나가려 하는 것이야. 이런 놈은 단단히 혼을 내주어야지. 사람들의 누르르 달려들어 파성군의 사위를 밧줄로 꽁꽁 묶었지요. 이게 무슨 짓이오? 내가 뭘 잘못했다고 밧줄로 꽁꽁 묶는 것이오? 이놈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사람들은 일제히 파성군의 사위에게 덤벼들어 그를 길바닥에 쓰러뜨려 발로 차고 때리고 하였지요.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그러나 사람들은 그의 말을 듣지 않고 여전히 마구 때렸습니다. 무술 연습을 하던 사람들은 한꺼번에 몰려들어 파성군의 사위가 매맞는 것을 구경하였지요. 잘한다. 저런 놈의 버릇은 고쳐주어야지. 그들은 한마디씩 내뱉었습니다. 파성군의 사위는 너무 많이 맞아 기절할 지경이었지요. 그런데 바로 그때 구경꾼 가운데 키 큰 남자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뭐 하는 겁니까? 매질을 멈추시오. 키가 큰 남자는 매질하는 사람들을 꾸짖고 파성군의 사위를 감싸 안았지요. 어찌하여 이리 심하게 때립니까? 이분은 우리 집의 주인인데 이렇게 대접해서야 되겠습니까? 썩 비켜요. 키 큰 남자는 밧줄을 풀어주고 파성군의 사위를 부축하여 일으켰습니다. 어서 댁으로 가시지요. 고맙소. 파성군의 사위는 키 큰 남자의 부축을 받으며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몰매를 맞아 온 몸이 쑤시고 아팠지요. 하지만 죽지 않을 만큼 맞고 풀려난 것만으로도 다행이었습니다. 나를 구해주어서 고맙소. 그런데 아까 나를 주인이라 했는데 그게 무슨 말이오? 나중에 아시게 될 것입니다. 키 큰 남자는 묻는 말에 선뜻 대답하지 않고는 파성군의 사위를 집까지 데려다 주었지요. 파성군의 사위는 대문 안으로 들어서려다 멈칫했습니다. 아참, 내 정신 좀 봐. 어디 사는 누구인지 묻지 않았군. 파성군의 사위는 그의 이름을 물으려고 바로 뒤돌아섰지요. 그런데 그때 키 큰 남자는 회와 나무로 다가가더니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사위는 너무 놀라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버렸지요. 내가 귀신에게 홀렸나? 다음날 날이 밝자 파성군의 사위는 어젯밤 일에 대해 알아보았지요. 놀랍게도 사청 안과 밖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무술 연습을 한 적이 없었답니다. 그럴 수가. 아직도 이리 몸이 아프고 쑤신데. 그의 말을 전해 들은 사람들은 입을 모아 이렇게 말하였지요. 그날 밤 파성군의 사위가 본 사람들은 사방에서 모여든 귀신이었습니다. 파성군의 사위를 구해준 키 큰 남자는 파성군 집 앞 회화나무에 깃든 정령이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청백사 이야기. 옛날에 문천공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가 처음 경상감사로 임명되자 사임을 하고 부임하지 않았지요. 그러자 임금이 노하여 특별히 합천군수로 내보내게 하였습니다. 공이 합천군수로 부임한 뒤 하루는 고을 아전이 공의 집에 와보니 밥을 먹지 못한 지가 벌써 여러 날이 되었지요.
아전은 보기에 하도 민망하여 쌀 한 말과 청어 한 두름, 나무 몇 단을 부인에게 보냈습니다. 공이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 보니 저녁상에 난데없는 생선탕이 올라와 있었지요. 이것들은 어디서 난 게요? 공의 엄한 물음에 부인은 사실대로 말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공은 정색을 하며 말하였지요. 아랫 사람에게 어찌 명색 없는 물건을 받는단 말이오. 그러고는 밥과 국을 그대로 아전 방에 내려주게 하였습니다. 공은 부임하여 사소한 물건 하나라도 다치지 않고 오직 성심으로 정사를 다스릴 뿐이었습니다. 때는 마침 한창 가물철이어서 기우제를 지내느라고 난리 법석이었지요. 비는 조금도 느리지 않았습니다. 공은 기우제를 지낸 뒤 곧 불볕이 쏟아지는 제단 아래 엎드리며 말하였지요. 내가 비를 얻지 못하면 이 자리에서 죽을 뿐이다. 공은 며칠 동안 멀건 미음만 마시며 마음속으로 정성껏 빌었습니다. 사흘째 날 아침 공이 비를 비는 산에서 검은 구름이 일어나더니 곧 대쪽이 같은 비가 흠뻑 내리어 온 고을을 적셨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웃 고을에는 비 한 방울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의 온 나라에 흉년이 들었으나 유독 합천 고을만은 모든 곡식이 다 잘 되었지요. 합천 해인사에는 종이를 만드는 역을 지고 있어 스님들이 이 때문에 늘 시달리고 있었지요. 그러나 공이 고을 원으로 부임한 뒤로는 종이 한 장도 빼앗는 일이 없었습니다. 하루는 마침 편지를 써야 할 일이 생겨 편지 종이 3폭을 바치게 하였더니 스님이 10폭을 갖다 바치는 것이었지요. 공은 그 스님을 잡아들이게 하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을에서 3폭을 바치라고 하였으니 한 폭이라도 덜거나 더하면 죄가 된다. 네가 어찌 더 가져다 바친단 말이냐. 그러고는 3폭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모두 도로 주어 보내게 했습니다. 스님이 종이를 받아 가지고 가다가 관청 심부름꾼들에게 주니 모두들 받지 않았지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산문 위에 들보에다 걸어놓고 가버렸습니다. 그 뒤 공이 문을 나가다가 마침 그것을 보고 이상하여 물었지요. 까닭을 알게 된 공은 웃으며 그 종이를 서한 위에 놓아두게 했습니다. 공이 교체되어 돌아갈 때 보니 한 폭을 더 쓰고 나머지 6폭은 인계 문건에 적어두었지요. 공이 어느 날 틈을 내어 해인사로 유람을 갔습니다. 명승지를 보니 이름을 새기고 싶은 생각이 부쩍 났으나 깊은 물속에 우뚝 솟은 바위라 발을 붙일 도리가 없어 아쉬운 대로 돌아오고 말았지요. 여러 스님들이 이 말을 듣고는 이랫동안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고 산신에게 기도를 드렸더니 5월 한 더위에 깊은 모세물이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나무를 찍어 사다리를 만들어 바위 위에 공의 이름을 새겨 넣었지요. 공이 교체되어 돌아갈 때였지요. 고을 백성들이 모두 나와 길을 막고 서 있었지요. 사또께서 아무 물건이라도 남겨주시면 사또 보듯 하겠습니다. 지금 내게는 아무것도 없구나. 도포 한 벌을 지어둔 것이 있으니 이거라도 남겨두마. 공이 내주는 도포를 보니 굵은 배로 만든 것이었지요. 백성들이 사당을 짓고 그 도포를 모셔놓았는데 사당 이름을 청백사라 했습니다. 지금도 그곳 백성들이 봄, 가을로 제사를 지낸다고 합니다. 천년 묵은 곰과 멧돼지,
옛날 백두산 깊은 숲 속에 천년 묵은 곰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곰은 백두산 산신령에게 도수를 배워 자신의 몸을 마음대로 변하게 할 수 있었지요. 하루는 곰이 산속을 돌아다니다가 멧돼지를 만났습니다. 곰처럼 천년 묵은 멧돼지였지요. 지리산에서 왔는데 지리산 신령에게 100년 동안 도수를 배워 멧돼지도 둔갑수를 잘 하였지요. 멧돼지가 곰에게 말했습니다. 난 지금 세상 구경을 하고 있어. 너도 나와 함께 다니지 않을래? 정말 재밌겠다. 잘 됐어. 오늘 당장 떠나자. 곰은 기뻐하며 그날로 멧돼지를 따라 여행길에 올랐습니다. 산에 내려오자 그들은 사람의 모습으로 바뀌었지요. 해가 서산 마루에 걸렸을 때 둘은 어느 마을에 이르렀습니다. 곰과 멧돼지는 마을을 지나치려다가 발길을 멈추었지요. 어느 집에서 통곡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둘은 무슨 일인가 싶어 그 집 문을 두드렸지요. 그리고 주인 남자에게 우는 까닭을 물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귀여운 딸아이가 내일 죽게 생겼거든요. 무슨 일이지요? 하필 내일 죽는다니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사연을 말씀드리자면 깁니다. 우리 마을 뒷산에 누가 사는지 아십니까? 천년 묵은 개가 굴 속에서 삽니다. 이놈이 우리 마을 사람들을 얼마나 괴롭히는지 몰라요. 우리는 더 이상 개에게 시달리지 않으려고 1년에 한 번 여자아이를 뽑아 개에게 바치기로 했습니다. 그렇다면 대개 따님이 내일 개에게 바치는 제물로 뽑혔군요. 그렇습니다. 내일이면 우리 딸아이가 목숨을 잃게 되니 이런 억울하고 기막힌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곰이 말하였지요. 그런 일이라면 염려 마십시오. 제가 개를 없애드리겠습니다. 이 친구와 힘을 합치면 그까짓 개쯤은 가볍게 해치울 수 있습니다. 주인 남자는 어림없다는 듯 손을 내저었습니다. 두 분이 어느 정도 실력이 되는 줄 모르겠지만 천년 묵은 개에게는 못 당합니다. 집게 발에 물리면 뼈도 못 추려요. 걱정 마십시오. 우리는 산속에서 100년 동안 돌을 닦은 도사입니다. 내일 우리가 따님 대신 개굴로 들어가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딸의 옷을 빌려 입은 멧돼지가 혼자 개굴로 들어갔지요. 멧돼지는 주인 남자의 딸로 변하여 굴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잠시 뒤 커다란 개가 거품을 내뿜으며 굴에서 나왔지요. 개는 멧돼지를 보자 잡아먹으려고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멧돼지는 개보다 빨랐지요. 얼른 제 모습으로 돌아와 예리한 송곳니로 개의 몸통을 공격했습니다. 개는 허겁지겁 굴 속으로 도망쳤지요. 멧돼지는 개가 나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잔뜩 겁을 먹은 개는 굴 속에 틀어박혀 끝내 나오질 않았지요. 멧돼지는 발길을 돌려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주인 남자는 멀쩡한 모습으로 나타난 멧돼지를 보고 놀라는 표정을 지었지요. 살아오셨네요. 용케 도망치셨군요. 도망치다니요. 개를 혼내주고 왔습니다. 나에게 한 대 얻어맞았더니 굴 속에 틀어박혀 나오질 않더군요. 도사님을 몰라봤다니 정말 죄송합니다. 곰과 멧돼지는 갈 길이 바쁘다며 주인 남자의 집에서 나왔습니다. 곧 길을 떠나 강가에 이르렀지요. 강가에는 나룻배가 없었습니다. 곰과 멧돼지는 거북으로 변하여 강을 헤엄쳐 건너기 시작하였지요. 둘은 강 한가운데에서 맞은편에서 헤엄쳐 오는 큰 거북과
마주쳤습니다. 바쁜 일이 있나? 어디를 그리 급히 가는가? 멧돼지가 묻자 거북이 말하였지요. 저 산에 나의 오랜 친구인 개가 살거든. 어제 내 친구가 멧돼지의 송곳 위에 찔려 크게 다쳤다군. 그래서 연락을 받자마자 문병을 가는 것이야. 어쩌다 그런 부상을 입었나? 안 됐군. 우리도 그 친구를 만나 위로를 해주고 싶은데 함께 가도 괜찮겠나? 아무렴 어때? 나야 같이 가면 심심하지 않아 좋지. 곰과 멧돼지는 거북을 따라 개 굴속까지 따라갔지요. 개는 굴속에 누워 앓는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거북은 개에게 위로의 말을 전하며 곰과 멧돼지를 소개하였지요. 어쩌다 일이 다쳤나? 너무 걱정 말게. 약초를 바르면 금방 나을 게야. 인사하게. 이 양반들은 내 친구들이지. 자네를 위로해주러 같이 왔다네. 거북의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곰과 멧돼지는 제 모습으로 돌아왔지요. 그러더니 번개같이 개를 공격하였지요. 개는 반항 한번 못하고 맞아 죽고 말았습니다. 곰과 멧돼지는 다시 마을로 돌아가 개를 해치웠다는 소식을 전하였지요. 그러자 마을 사람들은 만세를 부르며 크게 기뻐했습니다. 당신들은 우리들의 은인입니다. 소원이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마을 사람들이 청하자 곰과 멧돼지는 황소 2마리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둘은 마을을 떠나 황소 2마리를 끌고 가다가 길에서 잡아먹었지요. 아유, 배부르다. 맛있는 고기를 오랜만에 실컷 먹었군. 곰과 멧돼지는 배를 두드리며 다른 고장을 찾아 떠났다고 합니다. 아내의 용꿈. 옛날 어느 마을에 곽청거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그는 향교에서 심부름꾼을 하는 교생이었지요. 어느 날 밤 아내와 한 방에서 자는데 갑자기 아내가 무서운 꿈을 꾸어 흐느껴 우는 것이었습니다. 깨워서 물으니 아내가 대답하였지요. 꿈에 웬 황룡 1마리가 하늘에서 내려와 당신을 물더니 집을 무너뜨리고 달아납니다. 그래서 운 것이에요. 곽청거는 어이가 없어 웃고 말았지요. 내 들이니 꿈의 용을 보면 과거에 급제를 한다지만 나야 그를 모르니 어쩌겠소. 아침에 일어나 길 옆에 있는 밭에 물을 대려 하는데 어떤 사람이 옷자락을 펄럭거리며 급히 어디론가 가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어디로 가는지 물어보았지요. 조정에서 새로 별실을 보이기로 하였소. 영남 아무고을 원의 아들에게 급히 알리러 가는 길이오. 곽청거가 집으로 돌아와 아내에게 그 말을 하였습니다. 어젯밤 이상한 꿈을 꾸더니 오늘은 난데없는 과거 시험 소식이 들리는구려. 그런들 나 같은 무식한 것이 어쩌겠소. 아내는 서울에 가보라고 권하였으나 곽청거는 거듭 거절하였지요. 아내는 노자까지 마련해주며 바짝 졸랐습니다. 곽청거가 서울에 들어서니 난생 처음 와보는 장안이라 어디로 가야 할지 막연하였지요. 숭례문으로 들어가 제일 처음 나오는 마을로 갔습니다. 곽청거는 마을 안으로 들어가 메고 온 보따리를 내려놓고 어느 집 대문 밖에서 앉아 쉬고 있었습니다. 그 집 사람이 2~3번 나와서 곽청거를 살펴보더니 다시 들어가 버렸지요. 얼마 뒤 또다시 나오더니 주인이 모셔오란다고 전가를 하였습니다. 곽청거는 그 집으로 들어가 주인을 만나고는 과거 시험을 보러 왔으며 서울 길이 처음이다 보니
갈 바를 모르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주인은 자기 집에서 묵다가 같이 과거 시험을 보자고 하였지요. 주인 이생원은 학문이 높은 명망 있는 유생으로 과거 시험장에서 늙어온 터였습니다. 과거 시험을 위해 준비한 물건들 가운데는 역대 시험 제목들에 대한 답안 초안이 무득이 쌓여 있는 것도 있었지요. 시험장에 들어갈 때 이생원은 곽청거에게 그것을 지고 들어가 그중 시험 제목과 같은 것을 고르라고 하였습니다. 곽청거는 초시를 보는 시험장에 들어갔지요. 명색이 향교에 적을 둔 교생이라 겨우 글자는 알아볼 수 있어 같은 것을 고르느라 뒤적거렸지요. 마침내 곽청거는 이럭저럭 베껴내어 글 한 편을 지어 바쳤습니다. 합격자를 발표할 때 보니 두 사람이 다 합격하였지요. 곽청거는 뛸 듯이 기뻐하며 돌아가려고 서둘렀습니다. 내가 이제는 군역을 면하게 되었으니 과거에 급제한 것이나 뭐가 다르겠소? 주인이 굳이 말리는 바람에 곽청거는 다시 원 시험에 같이 응시하게 되었습니다. 또 먼저 번과 같이 하였더니 이생원은 떨어지고 곽청거는 과거 시험에 급제하게 되었지요. 곽청거는 천성이 소박한 사람이라 그 일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늘 제 입으로 과거 시험에 급제한 내막을 말하였지요. 그래서인지 아주 낮은 벼슬에 그치고 말았다고 합니다. 외초리를 맞은 아내. 옛날 어느 마을에 가난한 선비가 살았습니다. 너무 가난했던 선비는 집안에 있는 물건을 팔아서 먹을 것을 샀습니다. 이제 집 안에 남은 것이라고는 솥 하나뿐이었지요. 그러나 선비는 책을 많이 읽어 덕과 지식이 높았습니다. 언제나 옳은 일에는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았지요. 선비가 사는 이웃에는 욕심 많은 농부가 살았습니다. 논과 밭도 많고 넉넉한 살림이었지만 늘 욕심을 부렸습니다. 그래서 탐나는 것이 있으면 훔쳐서라도 자신의 욕심을 채웠지요. 마을 사람들도 농부에게 손가락질을 하였습니다. 어느 날 농부는 이웃 선비 집으로 솥을 훔치러 갔습니다. 숨을 죽이고 주위를 두리번거렸지요. 이때 선비의 아내가 부엌에서 죽을 쑤어 그릇에 담고 있었습니다. 죽이라지만 쌀 알이 거의 없는 멀건 죽이었지요. 그것도 그릇의 반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그것을 소반에 정성껏 받쳐들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농부가 부엌으로 들어가 솥을 떼어내려고 할 때였지요. 선비와 아내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부인, 우리 집에는 양식이 없는 줄 알았는데 이게 웬 죽이요? 조금밖에 끓이질 못했어요. 반 그릇밖에 안 되는걸요. 부인, 쌀이 어디서 났소? 부인, 쌀이 어디서 났느냐고 묻지 않소? 선비는 화가 나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왜 대답이 없으시오? 혹시 어디서 훔쳐온 것이오? 사실은 들에 갔더니 이웃 농부네 벼가 잘 익었더군요. 잘못인 줄 알면서도 당신이 굶고 있는 것이 안타까워 한 줌 훑어왔습니다. 뭐라고요? 부인이 갑자기 어떻게 된 것 아니오? 어찌 남의 곡식을 함부로 훔치시오? 농부가 농사를 짓느라 얼마나 고생을 했겠소. 하늘이 무섭지도 않소. 선비는 부인을 크게 나무랐습니다. 부인은 울먹이며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솥을 훔치러 왔던 농부는 얼굴이 화끈거렸지요. 여보, 내가 그걸 왜 모르겠어요. 그걸 알면
어째서 별을 가져온 게요? 가을 거지를 하게 되면 내가 그 집에 가서 품삯을 받고 일을 하게 될 거예요. 그때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품삯을 받지 않을 생각이었어요. 굶고서야 어찌 살겠어요. 농부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용서해 줄 거예요. 하지만 도둑질을 한 것은 사실이잖소. 부인, 종아리를 거두시오. 선비는 회초리를 꺼냈습니다. 부인은 일어나 치마를 걷어 올렸지요. 선비는 부인의 종아리를 3번 호되게 때렸습니다. 가난하지만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가는 선비 부부의 모습에 농부는 눈물을 주르르 흘리고 말았습니다. 나는 선비에 비하면 부자가 아닌가? 오늘부터 마음을 고쳐 먹어야지. 농부는 얼른 자기 집으로 갔습니다. 여보, 어서 밥을 지으시오. 솥은 가져오지 않고 밥을 지으라니요. 농부는 선비 집에서 들은 이야기를 모두 해 주었습니다. 농부의 아내는 서둘러 밥을 짓고 반찬을 만들었지요. 농부는 밥과 반찬을 들고 선비를 찾아갔습니다. 아니, 웬일이시오? 한밤중에 음식을 차려오시다니요. 농부는 밥상을 선비 앞에 내려놓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선비님, 소인이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이놈을 용서해 주십시오. 아니, 갑자기 무슨 소리요? 선비는 당황하여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선비님, 사실은 소인이 조금 전 선비님의 집에 솥을 훔치러 왔습니다. 그때 우연히 선비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게 되었지요. 농부는 부끄러워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마님께서 회초리를 맞으시는 걸 보고 제 자신이 너무도 부끄러워 쥐구멍에라도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소인은 도둑질 하려던 마음을 뉘우쳤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농부는 울먹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선비님께 진지를 꼭 지어드리고 싶었습니다. 착한 마음으로 살려는 제 마음을 받아주십시오. 아니요, 가져가시오. 어찌 내가 이 상을 받겠소? 아닙니다. 저희 죄를 용서해 주신다면 제가 차려온 밥상을 받아주십시오. 그렇다면 할 수 없군요. 정말 고맙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요. 앞으로 떳떳하게 사시구려. 선비님 고맙습니다. 그 뒤 농부는 정말 딴 사람이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선비에게 글을 배워 높은 덕을 쌓았지요. 또한 마을 사람들에게 논밭을 나누어 주고 오순도순 잘 살았다고 합니다. 욕심 많은 사또와 처녀. 옛날 어느 마을에 부모님을 잘 모시고 사는 처녀가 있었습니다. 집안일은 물론 밭일까지 혼자서 했지요. 또한 마음만큼 얼굴도 예뻤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처녀는 밭에서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새로 부임한 사또와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높은 벼슬 아치들이 지나갈 때면 백성들은 고개를 조아려야 하였지요. 그런데 처녀는 갑자기 마주친 사또의 행차에 미처 고개를 조아리지 못해 서둘러 숲속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사또는 처녀가 숲속으로 숨는 것을 보았지요. 여봐라, 저 아이를 데려오너라. 처녀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사또는 처녀를 보자 한눈에 반해버렸지요. 얘야, 우리 집에 와서 살면 고생하지 않고 살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겠느냐? 사또,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어찌 싫단 말이냐? 저는 늙은 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혼자 잘 살 수는 없사옵니다. 이런 버릇없는 것 같으니라고 감히 내 명령을 거역하다니. 용서해 주십시오. 뭐라고 하셔도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사또는 더욱 화가 치밀었습니다. 너에게 한 번의 기회를 더 주겠다. 우리 집으로 가서 살 수 없다면 산에 가서 산 머루를 따오도록 해라. 어찌 이른 봄에 산 머루를 구한단 말씀이십니까? 따올 수 없다면 우리 집으로 가야겠다. 사또도 이른 봄에 산 머루를 따올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처녀는 할 수 없이 산머루를 구하러 갈 수밖에 없었지요. 잠시 여기서 기다려 주십시오. 얼른 산에 가서 산머루를 따오겠습니다. 처녀는 무슨 생각을 했는지 산으로 달려갔습니다. 잠시 후 처녀는 헐레벌떡 달려왔지요. 큰일 났습니다. 저 산에 독사가 우글거려 발을 들여놓을 수가 없습니다. 저 산에 가야만 산머루를 따올 수 있는데 말이지요. 물론 처녀의 말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이른 봄에 무슨 독사가 있단 말이냐? 나를 속일 셈이냐? 예, 맞습니다. 이른 봄에는 독사가 없지요. 독사도 없지만 산머루도 없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을 시키셔야지요. 사또는 사람들 앞에서 창피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여봐라, 이 계집을 당장 저 연못에 끌어 넣어라. 명을 받은 나졸들은 처녀를 연못에 밀어 넣었습니다. 사또의 행차가 떠나자 마을 사람들은 연못으로 달려갔지요. 사람들은 연못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는 처녀를 구해 주었습니다. 얘야, 어디 다친 곳은 없는 것이야? 예, 없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세상에 어찌 저런 사또가 있단 말이냐. 백성들을 잘 살게 하지는 못할 망정 백성을 괴롭히다니. 마을 사람들은 사또를 욕하며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안 되겠어요. 지금은 다행히 그냥 넘어갔지만 앞으로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르잖아요. 그러게 말이에요. 이 아이가 살아난 걸 보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그때 나이 많은 할아버지 한 분이 불쑥 끼어들었습니다. 여보게들, 우리가 이 아이 부모를 돌봐주기로 하고 이 아이는 멀리 떠나보내기로 하세. 이리하여 처녀는 마을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늙으신 부모님을 두고 떠나려니 발길이 떨어지지가 않았지요. 마을 사람들은 처녀가 죽어 물에 떠 있다가 사라졌다고 헛소문을 냈습니다. 한편 마을을 떠난 처녀는 이곳 저곳을 떠돌아다녔지요. 언제까지 이렇게 떠돌아다닐 수만은 없어. 어떻게든 못된 사또를 혼내주어야 해. 처녀는 두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러더니 마을을 돌아다니며 알이 큰 벼이삭, 주먹만한 옥수수, 머리만한 감자를 하나씩 구하였지요. 처녀는 벼이삭, 옥수수, 감자를 싸 가지고 사또를 찾아갔습니다. 처녀를 본 사또는 귀신이 돌아온 줄 알고 기절할 뻔하였지요. 아니, 넌 귀신이냐, 사람이냐? 사또가 벌벌 떨며 물었지요. 겁내지 마십시오. 저는 귀신이 아닙니다. 사또 덕분에 용궁에 다녀오는 길이지요. 뭐라고? 용궁? 예, 그렇습니다. 용왕님께 사또 얘기도 해두었습니다. 처녀는 능청스럽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욕심 많은 사또는 처녀의 말을 그대로 믿었지요. 용궁의 곡식이 무척 크구나. 용궁에는 보물이 많더냐? 사또님,
용궁에는 갖가지 신기한 보물들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농사를 짓기 위하여 곡식을 가져왔지만 사또님께서는 더 좋은 보물도 가져오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어찌 용궁으로 갈 수 있단 말이냐? 그건 걱정 마십시오. 제가 들어갔던 곳으로 들어가면 되니까요. 그 말에 사또는 귀가 솔깃해졌습니다. 사또는 처녀를 따라 연못으로 달려갔지요. 자, 저리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처녀는 손가락으로 연못 한가운데를 가리켰습니다. 사또는 처녀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물 속으로 들어갔지요. 이만큼 들어가면 되느냐? 사또의 허리만큼 물이 찼습니다. 아닙니다. 좀 더 들어가셔야 합니다. 이만큼 들어가면 되느냐? 사또의 가슴만큼 물이 찼습니다. 사또님, 좀 더 들어가십시오. 잠시 후 사또는 물속으로 쑥 들어가 다시는 나오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